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콩앱, 일라디오로 또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뉴스픽으로 먼저 시작을 하죠. 화요일, 목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보건복지부가 지금 처음으로 실시를 한 고독사 실태조사. 이런 실태조사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이 관련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을 먼저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네. 보건복지부가 지난 5년간의 고독사 발생 현황과 특징을 조사해서 지난 13일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처음 실시된 공식 통계인데요. 네. 고독사로 뒤늦게 발견된 사람들이 지난해에만 3,3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 5년 사이 고독사는 연평균 8.8%씩 계속 증가를 해왔고요. 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사망자의 1.1%가 고독사로 조사가 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사망자가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았고요. 네. 지난해 경우 남성 고독사는 2,817명으로 여성이 529명이었는데 네.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5.3배 더 많은 수치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 중엔 5, 60대 중장년층이 매년 50에서 60%를 차지를 했고요. 네. 20, 30대 고독사 비중은 6.3에서 8.4% 수준이었습니다. 고독사 발생 장소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포함한 주택이 가장 많았고 네. 그 다음이 아파트 원룸 순이었고요. 고독사 중에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의 비중이 매년 16.5에서 19.5% 수준으로 조사됐는데 네. 연령이 낮을수록 비중이 높았고 20대 고독사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런 극단적 선택과 같은 자살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조사 결과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네. 이걸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특히 걱정스러운지 우려되시는지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죠. 네, 저는 성별 격차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점, 50대 같은 경우에는 성별 격차가 거의 10배 넘게 이루고요. 예.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고독사가 10배 이상에 달하고 60대의 경우에도 7배에서 8배, 그래서 총 전 연령대를 포함했을 때 5배 이상 남성의 고독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은 2021년도에 고독사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에 최초로 진행한 공식적인 통계였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것과 관련한 근본적 원인과 대책이 어디 있는지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연령대별 차이인데요. 특별히 20대들의 극단적 선택, 즉 자살률이 이제 급증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고독사의 통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살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청소년들의 자살률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진단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대책도 같이 조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전 세대에 걸쳐서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게 5, 60대에 들었을 때 이제 아무래도 고독사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데 네. 건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경제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그런 노후 대책이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사회적 안정망이 전혀 없는 우리 사회 현실과 또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우리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그 사회적 안정망의 부재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급격하게 접어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 수치는 사실은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좀 좋아지기 어려운 수치가 아닌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고독사 관련 통계가 처음 이렇게 수립이 됐는데 결과 예상은 물론 하긴 했어요. 워낙 사회적으로도 뭐
기사로도 많이 다뤄진 문제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성별 격차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 특히 이제 중장년층 이상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차이가 난다는 건 좀 충격적인 결과이기도 하고 동시에 물론 젊은 층의 자살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연령이 낮을수록 또 이제 극단적 선택에 의한 고독사가 많았다는 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다. 관련한 대책도 그런 특징에 맞는 형태의 개입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원인에 따라 이제 결국은 대책을 마련해야 네. 될 텐데 지금 앞서도 이제 5, 60대 얘기해 주시고 젊은 층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먼저 젊은 층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늘고 있는 고독사랑 연결성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무엇을 먼저 들여다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이 고독사의 정의가 이제 다른 가족들이나 지인과 같이 연결돼 있지 않고 1인 가구를 해서 살면서 질병이라든지 뭐 아니면 자살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죽음이 이제 외부에 알려진 경우를 네. 법적으로 고독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적인 네트워크성을 높일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특별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또 진학을 뭐 예를 들면 재수 삼수를 하면서 여러 차례 준비한다든지 이런 데서 오는 좌절이 가장 큰 좌절 중에 하나로 손꼽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허심탄회하게 터놓을 수 있는 최소한의 네트워크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거는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예를 들면은 사회복지 대상자라면 가구별로 이제 방문을 하거나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안으로 편입을 해서 그렇죠. 이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기적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특별히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라든지 아니면은 또 개인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동안 또 지역 내에서 마을 청년들의 어떤 네트워크 조직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 활동들이 굉장히 또 많은 인기가 있었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네. 그러한 요청은 저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오프라인적인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만나고 어느 정도의 연대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과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젊은 층이 사실은 뭐 취향이나 이런 쪽으로의 어떤 네트워크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어떤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내는 그런 연대라든지 네트워크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신 것 같고요. 어떻게 또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는. 네. 20대의 어떤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고독사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네. 그 고독사에 대한 어떤 현상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유품 정리사라는 이제 직업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증언을 통해서든 인터뷰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한 20대 청년 고독사의 현상을 바라보면 주로 그 고인들의 주거 형태가 대부분은 원룸과 오피스텔에 고시원을 맞아요. 포함해서 있고 유품은 주로 취업을 위한 서적들, 조리 도구, 편의점 음식, 약 봉투, 소주, 맥주병 등이 주를 이루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20대 고독사라고 하는 것들을 뭐 포털에 검색만 해보더라도 직장 따돌림에 퇴사한 20대 뭐 고독사나 취업이 안 되는 데에 대한 허탈감으로 인한 고독사나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검색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 현상에 주목을 해보면 어떤 취업난이랄지 그렇죠. 뭐 그에 따른 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또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이 좀 함께 겹쳐져서 오는 것들이 여러 이런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 이제 중장년층보다는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좀 뚜렷한 부분들이 네. 세상과 좀 단절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향도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고요. 또 20대 자살자의 직업을 분석한 경찰청 통계에도 중요하겠네요. 무직자가 55%. 였고요. 17%가 학생 그다음에 기타 순으로 조사됐다고 하니까 직업과 일정한 소득이 없을수록 자살률이나
그에 따른 이제 고독사의 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원인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취업이나 어떤 고립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이나 고독사로 이어지는 것인 만큼 그에 따른 해법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크네요. 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운둔형 외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본에서 많이 저희가 얘기하는 맞습니다. 히키코모리. 근데 지금도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형태의 운둔형 외톨이. 니트라고 표현되는 인구부터 시작해서 운둔형 외톨이의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직접 모집을 채용을 해서요. 그냥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 카페에서 채용을 하는데 그 카페가 뭐냐면 모든 벽면을 싹 가리고 이제 창문에 이제 구멍 하나만 내서 그 손만 이제 커피를 이렇게 건넬 수 있는 그러니까 얼굴과 이런 것들 신체를 다 가리고 손으로만 커피를 주문해서 건넬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운둔형 외톨이를 채용해서 함께 어떤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그런 가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일본의 형태를 착안해 가지고 한국에 들여온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그러한 어떤 운둔형 외톨이의 경험을 가진 청년들이 그러한 특성에 맞게 사회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노력, 사회적 자본이 좀 더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자, 20대 얘기를 저희가 해봤고 그러면 5, 60대도 원인과 해법을 또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고독사 비율 남성이 유난히 높다라는 걸 아까 이제 지적을 두 분이 해주셨어요. 50대 남성과 60대 남성 아무래도 뭐 건강적으로도 앞서도 또 이제 은퇴 시기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가 더 있을까요? 어떤 대책을 그래서 마련해야 될까요? 원인과 대책을. 네, 실직이라든지 노후에 대한 어떤 불안이라든지 또 구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현실적 어려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쟁 교육을 통과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취업 전선에 뛰어든 이후에 그리고 일자리로부터 자기가 도태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전에 자기 고유의 자기 자신으로서 소속되어 있는 어떤 정체감이나 아니면 소속감이 없을 경우에는 없죠, 대부분. 그 이후에 명함이 없는 나의 삶을 유지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게 소속이 기존에는 가족의 어떤 그게 얼마만큼의 친밀감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가족의 소속감이 있었다면 이혼이라든지 뭐 등등의 뭐 가족을 잃는다든지 아니면은 자녀들이 이제 출가를 한다든지 등등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어려운 데서 오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장시간 노동사회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이제 청년기나 청소년기 그리고 뭐 중장년기를 거치면서 전혀 없다가 노후에 정말 오롯이 나로서 존재했을 때 1번은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적인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없다는 거, 먹고 사는 거, 뭐 빨래하는 거 이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없어서 뭐 예를 들면 알코올을 의지하게 된다든지 등등의 징후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자살이나 청년 고독사를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주지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은 우리가 경쟁에서 그러니까 즉 나고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찍히거나 혹은 나고자라고 나를 인식했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구조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나 이제 중장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상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뭐 가능하다면 의료보험 형태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공적 인프라를 통해서 굉장히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때 같이 이제 세트로 제공을 한다든지 중장년의 경우에도 일자리를 이렇게 새로 일하기 이런 뭐 형태로 알아보게 되는 경우에 심리적으로 안녕한지에 대해
대해서 묻고 어느 정도의 진단을 거친 그렇죠. 후에 필요하다면 연계해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인프라가 마련이 돼야 된다. 그게 없으면은 더군다나 예전처럼 오프라인에서 어떤 종교적인 거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쇠락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지역에 서로 잘 알고 그리고 지역의 뭐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그렇죠. 등등의 종교기관과 종교기관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신적 지주 같은 멤버들이 또 사회 부조의 개념들을 또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명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도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이 악화되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공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치환해서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합의도 그러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혈연 관계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역할을 못하게 못하고 있기 되면서 때문에. 교육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좀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 생존을 위한 교육으로. 직업 교육도 그렇고요. 예. 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우선 이제 남성의 고독사 비율이 특히나 이제 중장년층 이상에서 네.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이제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못한 데다가 실직 뭐 이혼으로 인해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취약하다라고는 분석해놨는데 저는 뭐 실직 이혼이랄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별로 인한 배우자 사별로 인한 어떤 상실감도 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또 가부장제의 문화가 여전히 지금 우리 전체 세대에서 지금 5, 60대 이상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그런 있죠. 예, 네. 문화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젊은 자녀들과의 대화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아버지들이 제 주변에 실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으로 인한 고독사도 고립감. 네. 예,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그 배우자와 사별한 고령층의 경우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심리적 문제와 신체 질병 발생률이 높고 사별한 남성 고령층이 유배우자가 있는 남성 고령층에 비해서 사망률이 4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예. 그만큼 사별이 미치는 그런 충격과 여파도 굉장히 크고 그에 따른 심리적 영향, 건강의 취약성으로 연결되어서 그게 이제 그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좀 인지를 하고 그렇죠. 그에 따른 이제 대응 방안들을 내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번에 발표된 결과에 따른 세부 분석을 좀 하고 그 원인 규명을 해서 보건복지부가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9개 시도에서 이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예방관리 시범사업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한 후에 네. 안부를 확인하거나 생활 지원을 하거나 정신 심리 지원을 하거나 사후 관리를 하거나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선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이런 고독사 예방 관리에 대한 그 예산이 한 600억 원 정도로 규모가 그렇게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특색이 있다거나 아주 치밀하거나 세밀하진 않아요.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우선 시범 지역을 훨씬 더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어떤 치유나 그렇죠. 회복을 위한 그런 NGO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뭐 사별이라는 건 언젠가 뭐 살다 보면 우리는 헤어짐, 뭐 이별이라는 거는 늘 있는 건데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겪으면서도 스스로 혼자 생활해 나갈 수 있는 또 마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도 정말 어떤 심리적인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최종옥 님께서는 은둔형 사람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네. 생활 공간에 특별한 비용 없이도 사회적으로 좀 가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아져야지 은둔 생활을 하지 않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도 지금 주셨습니다. 네. 자, 1인 가구가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은 고독사라는 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끝으로 어떤 부분을 특히 신경 써야 할지 한마디씩 저희가 들으면서 정리하죠. 네, 저는 뭐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중에 단연 가장 특히 중장년 노년 고독사에서 중요한 거는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노인 빈곤율을 봤을 때 우리가 OECD 기준으로 중위소득 그러니까 100명 중에 50등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이제 거의 50% 이상이 정말 절대적 빈곤에 가깝게 사실은 노인 빈곤을 보여왔고 우리가 노령연금을 도입했을 때 노인 자산율이 유효하게 줄어드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통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경제적인 최소한의 예를 들면 경제적 안정이 행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인간다운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하죠. 경제적인 급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사회부조의 대상자 가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대 보험을 가입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는 대상자가 아니면 사실 그 서민이라든지 중산층의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대상에 있어서 실질적인 그 공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돌봄이라든지 식당에서 일을 한다든지 하는 굉장히 저임금의 고강도 노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년 이상의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이제 중장년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일해왔던 연장선에서 구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외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훨씬 더 공궁하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저는 이 지표에서 유의미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안정망과 이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형태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노령 사회에 더 심각한 재난적 그러네요.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신보라 의원께서? 결국 예산과 인력이 좀 뒷받침돼서 좀 특색에 맞는 세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데 뭐 자살 예방 예산을 포함해서 이런 고립사나 고독사 관련 예산이 일본의 지금 한 4.6%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상황은 발굴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그렇죠. 특색 있는 지원은 아주 부족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나 정책 확대가 좀 더 우선 필수적이지 않을까. 지금 예산만 봐도 지금 아직 우리가 관심도가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자, 두 번째 뉴스도 이와 뭐 아예 떨어진 얘기라고 볼 수 없는 연관성이 좀 있어서 저희가 또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고등학생이 세상을 등졌다는 지금 뉴스가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힘들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이 관련된 보도 내용 조 대표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좀 들여다볼게요. 네, 이태원 참사 생존자로 알려진 10대 청소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해서 국민적 슬픔을 자아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희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 2명과 함께 이태원에서 참사의 생존자이자 또 희생자로 어떤 어려움을 맞이했고요. 같이 갔던 2명의 친구는 생명을 잃었고 본인도 중상을 입고 이제 입원 치료 이후에 퇴원을 해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었던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유서나 이런 것들을 남기지 않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유지 자체를 뭐 명시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개인적인 트라우마와 그리고 사회적 여러 가지 상황들에 비관해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무엇이 이 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 지금 생존자들은 그렇다면 또 어떤 것들을 가장 힘들어할까? 신보라 의원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뭐 그 무게감이나 어떤 상실감, 고통, 자책감, 뭐 그런 모든 마음들을 가늠하긴 참 어렵지만 근본적으로 나만 살아남은 것에 대한 자책감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이. 그러네요. 자, 11시 30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뉴스픽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지금 뉴스픽에서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고등학생의 사망 소식과 관련해서 지금 생존자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일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신보라 의원께서 조금 더 의견을 주시죠. 지금 퇴원 후 트라우마 치료를 하던 중이었고 그때
지금 이제 자책감, 살아남은 자로서의 어떤 자책감 아니었겠나 하는 얘기까지 해주셨거든요. 네. 아마 그 지금 고인이 된 10대 학생이 지금 이태원 참사에서 자신도 심한 부상을 당했고 입원 치료까지 받아서 극적으로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친구 2명을 사고 현장에서 떠나보냈기 때문에 기본적인 트라우마와 고통이 굉장히 극심했을 것 같고요. 이 고인의 친척도 인터뷰를 통해서 참사 당시에는 살았지만 이후 지켜주지 못했다는 고인을 비롯한 가족의 자책감이 큰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 고통과 어려움이 고스란히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당시 이제 참사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수십 명의 CPR을 하거나 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실은 그 현장 자체가 우선 기본적인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고요. 또 이제 고인의 경우에는 혹여 내가 뭐 가자고 해서 하긴 아니면 거기에 있어서 지켜주지 못해서 나만 살아남아서 뭐 이런 등등의 그 자책감과 미안함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가늠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생존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유가족의 인터뷰에 의하면 이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애의 의지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온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크게 타격을 주었던 거는 악성 댓글과 사회적 비난이라고 유가족분들께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행을 하려고 거기 간 게 아니다. 자기만 산 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컸는데 댓글들을 보고 그냥 거기서 무너졌던 것 같다라고 유가족께서 인터뷰를 하셨고 그리고 최근 이제 온라인상에 익명으로 올라오는 인터뷰, 이렇게 악성 댓글들도 굉장히 문제지만 예를 들면 김민아 창원시의원이 지금 굉장히 고인과 유가족을 모독하는 발언을 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또 뭐 국민의힘 뭐 여러 의원들의 뭐 마약과의 상관성을 뭐 약간 어느 정도의 뭐 추정하거나 의심하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발언들이 굉장히 유가족들과 또 생존자들에게 큰 2차 피해를 일으키고 또 다른 트라우마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기본적이고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만 해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 정도를 넘어서는 이런 말들은 사회적 공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말이 주는 파장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온라인의 어떤 그 댓글이라든지 악성 댓글이라든지 공인들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들한테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유가족 협의회에서는 이제 부검을 요청했을 때 마약 검사를 하도록 이제 뭔가 유도하고 권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이 자신을 주어로 넣어서 이제 명확하게 행정상의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이태원역 주변에서 유가족 77분이 동의한 상황에서 이제 위패와 영정 사진을 모셔두고 이제 정말로 제대로 된 시민 분향소를 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네. 신보라 의원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심리 지원이나 지금 이런 치료를 원래 고인은 하고 있긴 했었는데 그건 이제 학교 차원의 상담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의 병원 심리치료를 받아왔다고는 해요. 하지만 또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심리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건 이제 당사자가 이미 이제 다른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 거절을 해서 그런 심리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 쪽에 이제 확인을 해보면 수도권 지역에서도 부상자나 목격자 한 620명 가운데서 12% 정도가 상담을 거절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참사 이후에 여러 형태의 트라우마가 그 일상의 회복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 때문에 피해자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반드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만 가장 큰 어려움이 그런 부상자나 목격자 분들이 우선 기본적인 자책감이나 미안함을 갖고
갖고 있기 때문에 나만 멀쩡히 좀 지내도 되나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일상 회복을 위한 치료 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혹여 당장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끊임없이 치료를 제한하고 언제든 지금은 거절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치료의 전문가들도 정말 그 트라우마 치료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 국가치료기관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도 좀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생활을 이어가셔야 돼서 또 못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되는데요. 네. 끝으로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하죠. 저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관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 군데 가서 얘기하게 되면 다시 트라우마를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죠. 이분은 이미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었던 중에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